예,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5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초반에 몇몇 지역구 후보들 중심으로 재산 논란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혹들이 이번 총선 초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먼저 보시는 이 후보, 경기 안산갑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양문석 후보 논란이 가장 뜨겁습니다. 어제 양문석 후보는 본인이 집을 살 때 딸의 11억 대출 과정에서 편법적 소지가 있었다면서 즉각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양문석 후보의 딸이 사업을 한다면서 대출을 받은 정황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지 아시겠죠? 심판합시다. 처벌해야 됩니다. 심판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그 삶이 무너지는 수준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나라로 만든 윤석열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양문석은 이 한 몸 갈아 넣겠습니다. 어제 영상이네요. 양문석 후보가 안산에서 유세 활동을 벌이는 얘기 현장 한번 봤습니다. 근데 논란의 중심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양문석 후보의 딸이 양 후보가 집을 살 때 대학생 딸이 11억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이게 어제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경제활동이 없는 대학생이었는데 오늘 또 다른 논란을 부른 건 이게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거액의 대출받았다. 이 얘기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좀 전에 아마 양문석 후보 연설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 삶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어렵습니다. 대출받기 정말 어렵죠. 사업하시는 분들 11억 대출을 받으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도 지인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보면 이게 확실한 매출이나 담보가 없으면 11억으로 인한 이런 거금을 대출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자, 대학생인 20대 이 양문석 후보의 딸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 11억 원 대출을 받았다? 아마 이거 믿으실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매출이 있어야 되고요. 담보가 일단 제공돼야 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더군다나 그 CEO가 20대 지금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식이 있는 이 금융기관이라면 당연히 이 서류를 받아봤을 때 서류만 갖고 10억 원을 덜컥 내준다? 아니 그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기관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하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국 집을 사기 위해서 21억 원 집을 사기 위해서 12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자 대출은요. 어디에 쓸 것인지 이 규정 자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집을 사는 데 쓰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사업 자금으로 11억을 빌려서 본인이 원래 빌렸던 제3금융권의 7억 원의 대출을 갚고 그걸로 토대로 해서 이제 지금 집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사기 대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업 목적, 즉 11억 원을 빌려서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예. 집을 사고 대출을 갚는 데 썼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 딸은 이 사업을 한다고 한 다음에 해외 연수를 가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매출은 있은 것인지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왜 양문석 후보 이 딸에게 11억 원이나 빌려줬을까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대출 목적으로 쓰지 않았을 경우는 바로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회수한 흔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서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분들에게 가야 될 돈 11억 원이 양문석 후보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출됐다. 본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의 일상이 무너진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서민의 인과 일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법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장현주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저하고 시간대별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잠원동에 해당 아파트를 산 시점이 2020년 8월입니다. 그로부터 대략 8개월 뒤에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딸이 받습니다. 11억 원 대출을 받는데 그런데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캐나다 밴쿠버의 주간일기라고 해서 블로그 기락을 시작한다. 사업자 대출로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10억을 받아놓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어학연수를 갔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앞서서도 이현정 의원께서 설명을 주셨지만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상으로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 구입을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는 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요. 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는지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드러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여러 이제 추측성 어떤 그런 정황들 그리고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중이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또 지금 앞으로 금감원이나 또 이제 새마을금고 차원에서도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사업자 대출이었는데 사실상으로 주택 구입을 위해서 그 대출금을 썼는지 이 부분들은 뭐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글쎄요. 뭐 지금은 그러니까 현재 비공개 상태. 재작년에 캐나다 어학연수 당시의 영상 혹은 뭐 여러 사진들은 없어진 상태고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고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 집을 담보로 한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은 딸의 이름으로 받았는데 6개월 뒤에 어학연수를 갔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는 한 달이자만 4%로 해도 366만 원인데 그럼 누가 납부했냐? 딸이 납부했는지 이자를 부모가 대신 내는 게 맞다면 증여세 납부 실적을 공개하라라고 해야 됐는데 그 앞서 저 박성미 비서관님 뭐 같은 비슷한 또래 청년으로서 그 양문석 후보의 딸의 블로그 내용들이 지금 몇 차례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출국하기 전에 부모 잘 만난 복을 누려야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어학연수를 가서 뭐 본인이 원하는 어학연수를 떠나서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글쎄요, 뭐 대출 얘기인지 뭐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건 사실 이제 본인만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양문석 후보의 딸 SNS가 쉽게 말해서 지금 다 분석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본인이 어학연수 갔던 그 생활의 기록도 다 올렸다고는 하던데 그게 이미 다 취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장난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진짜 진심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정말 대출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다만 문제는 이분이 SNS에 사실 어떤 글을 썼든지 간에 그것과 별개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겠죠. 예. 사실 이분이 SNS에 뭘 쓰든 그건 본인의 자유이고 공인도 아닌 분이기 때문에 더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어학연수를 간 건 사실로 보여지고 예. 그런데 이게 통상 사업자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사업 행위를 하는 것을 아마 뭐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내고 대출을 그렇죠. 받았을 텐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어학연수를 갔다. 이 흐름은 사실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예, 그러게요. 대학생 딸이 그것도 1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사업자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불과 반년 사이에 또 어학연수를 떠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양문석 후보 측에서도 추가 해명이 필요할 텐데요. 근데 또 하나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양문석 후보가 잠원동 집을 산 2020년 8월은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 15억 원 이상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던 그때였습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딸이 11억 원 대출을 받았고 근데 그 전에 사실 양문석 후보는 이 해당 아파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에 샀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직접 그 해당 잠원동 아파트의 현재 호가를 찾아보니까 지금 한 대략 3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영진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근데 이제 여러 논점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당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집값이 뛰니까
15억 원 이상 고가 집에서는 대출 규제, 전면 금지 시절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는지도 참 따져볼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안 되니까 양문석 후보가 집은 사고 싶고 돈은 없고 그런데 은행은 막혀 있고 그러니까 대부업체를 이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대부업체예요. 평균 이자가 지금 예. 찾아보니까 19.98%였어요. 거의 20%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10억을 빌리면은 1년 이자가 2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 집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고금리 이자에도 불구하고 대부의 업체에서 그 돈을 빌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너무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끄고 조금 더 낮은 이율로 갈아탈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가 결국은 딸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주택담보대출을 한 게 아니고 예. 딸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갖다 한 거고요. 그런데 그 딸이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대학생이 어학 연수까지 갈 딸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보가 필요한데 그 담보가 무엇이냐? 집을 담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개인 사업자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이거는 정부의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의 그 어떻게 보면 부동산 억제 정책을 아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저런 방법을 쓴 것이 아닌가. 그걸 통해 가지고 양문석 후보는 이자를 상당 부분 아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렇게 쭉 봤더니 2021년만 하더라도 그 집값이 4억, 5억씩 막 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도 잘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갖다가 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15억 이상 아파트 살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 대출 금지가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는데 부동산 값이 워낙 뛰기 때문에 그때 이런 부분인데 이현정 의원님. 근데 저는 양문석 후보가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에 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전부터 정치권, 뭐 도지사도 출마하고 여러 정치권에서 본인이 입성하기에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시점들을 보면 이 잠원동 45평 아파트 소유권을 부인으로 등기를 했는데 대부업체, 그러니까 금리가 어마어마한 곳에 대출 받고 그 이자 감당이 쉽지 않으니까 대학생 때 이 사업자 대출을 11억을 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가 납득이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양문석 후보는 경남 통영에서 몇 차례 출마를 했다 낙선한 적이 있고요. 예. 지난 지방선거 때는 또 경남지사에 출마를 했다가 또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 정황을 비춰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고정적인 수입 자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전형적인 투기 수법을 썼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아마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 관여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부에서는 자, 투기하지 마십시오. 15억 이상 그래서 돈도 안 빌려줍니다라고 이제 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람들이 다 정말 제3금융권까지 이렇게 동원을 해서 아까도 우리 정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아니 이자 20%면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돈 갚는데 이거 뭐 거의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딸은 유학 보내고 그리고 또 이 어학연수 보내고 어학연수 보내면 돈이 꽤 들지 않습니까? 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모 잘 만나야 된다고. 아마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겠죠. 예. 자, 그런데 본인은 7억 원 정도의 이제 이 제3금융권에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많으니까 지금 또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을 이용을 해서 돈을 빌려서 그걸 갚고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돈들이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이 대출 자체도 저는 이 소위 이야기의 사기성 대출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예. 또 증여도 불법 증여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이자 돈을 즉 딸이 갚아야 될 이자를 본인이 갚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 증여세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딸이 돈이 없으니까 그 증여를 했는데 과연 그게 그 증여세를 내고 했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결국은 본인이 전해철 의원 보고 수박수박 이야기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근데 본인은 어땠죠? 정작 본인은 여기 좀 전에 이야기 서민들의 삶을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잔뜩 이야기하고 본인은 돌아서서 제3금융권, 제2금융권 딸 다 동원해서 집 한 채 똘똘한 한 채 사면서 결국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진양 부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본인이 그거 아닌가요? 제가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양문석 후보의 이른바 이제 부동산 11억 대출 논란이 꽤 일파만파 커지니까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지원 유세 중에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에 대출을 못하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집사건 할 때 대출을 전면적으로 사실상 못하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지켰죠. 어디 가도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도 집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주담 대출 못 받았죠. 바로 그때 민주당 정권의 관계자 양문석이라는 사람은 자기 대학생 딸을 사업자 등록시켜서 사업 자금에 쓴다는 명목으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새마을금고에서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대출 꿈도 못 꿀 때였습니다. 그 돈 진짜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이 써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딸 내어서 사기쳐서 대출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게 둘 겁니까? 딸을 앞세워서 사기쳐서 대출받았다는까지 표현과 주장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했네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진짜 사업을 위해서 대출받을 사람들이 못 받은 거 아니냐. 당시 이제 딸이 11억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대환했기 때문에 집 대출을 그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은 진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써야 할 돈이었다. 30억 원이 넘는 강남 집을 딸의 11억 대출 받아서 구매했다. 장현주 변호사님, 법적인 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2020년 부동산 광풍 때 당시 문재인 정부가 뭐 청와대에 있던 정부에 있던 집 두 채 있으면 팔아라고 했던데 물론 뭐 양문석 후보가 당시에 어떤 공직을 맡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야권의 후보로서 정치에 입문하려고 했었으면 뭔가 이런 거에 최소한 보조까지는 맞추지 못하더라도 여러 흐름에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 정치적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국민 눈높이라는 좀 정치적인 부분 두 가지가 또 상존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편법 대출의 문제냐를 넘어서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 이런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긴 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뭐 반드시 불법 대출이 있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그 부분도 국민들께서 계속 지켜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또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11억이라는 또 큰 금액을 대학생이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의혹들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은 후보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또 민심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고려해서 낮은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